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5분의 1의 사람의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열심히 달려온 청취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요일 이제 주말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오늘 2시 반 역사적인 재판이 있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12년 구형을 받았죠. 얼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가슴 설레는가요? 조마조마해지는 순간이죠. 뇌물 혐의 입증 충분하다. 아니면 결정적 한방의 증거가 없다. 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어떤 결정이 내릴지 기대, 걱정, 긴장 속에 기다리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정치쇼 들으면서 선거 결과 함께 예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103.5MHz SBS 러브 FM. 저는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스폰서를 맞이하면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시작합니다. 여의도 UFC 오래간만에 매칭됐어요. Ultimate Fighting Conference 끝장 토론. UFC 하면은 내일 모레 또 결정적인 매치가 있죠. 메이웨더와 코너 맥그리거. 일요일 오전 8시부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같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점잖은 사람들이라 그런 파이팅 얘기하면 몰라요. 그래요. 자, 이렇게 지금 소개하지 않는데 말씀하면서 슬쩍 들어오시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 마음대로 막 들이대 그냥. 들이대. 대학을 좋은 데 나왔어요. 들이대. 들이대. 예. 자, 윤수아 정의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윤수아입니다. 예, 방송 친화적인 외모와 말투. 네. 예, 목포의 사나이. 네네. 한때 목포의 칼잡이로 불렸던. 칼잡이까지 비약시키지는 마십시오. 그 칼로 낙지를 썰었던. 자, 최민희 첫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더 민주 디지털 소통위원장. 법이 바뀌지 않았으면 지금 방통위원장 하고 계셨을 뿐. 그렇게 훅 들어오세요. 아까비. 국회의원 그만두고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방통위원장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놨죠. 본인이 만드셨던 거 아니에요 혹시? 만드신 건가요? 저 안 만들었습니다. 안 만드셨어요? 아니, 찬성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2009년도에 저는 만들었을 반대했습니다. 그러셨어요? 2009년도에 만들었죠, 그거. 방송법 아닙니다. 개정할 때. 2015년. 15년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렇게 들어와서 그런 거야말로 훅 들어온다 그런 거예요. 진짜 훅 들어와서 아무도 몰랐던. 예. 자, 이렇게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하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멋진 얘기하는구나. 그런 일방적으로 듣는 자세는 개나 갖다 주시고.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개나 갖다 주시고 이거 비호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냥 일상적인 얘기예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거 일상적인 얘기예요. 그거 하면 설전이 붙었었잖아요.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개를 갖다 붙일까요? 사람들이 개만 좀 못하니까. 소고생 이렇게 안 하고. 말고생. 옛날에는요, 지나가는 개 보기만 하면 걷어찼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못해갖고 이런 XX 그러면서 막 걷어차시나요. 근데 국민 비하세요. 네. 아니,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못 돼서 그러면 국민 비하 성격이 못된 반대. 게 아니라 성격이 급해서. 얼른 진행하세요, 얼른. 예. 네.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열정적입니다. 7648님 정치에 관심 없던 40대 와이프가 봉도사님 방송 듣고 관심을 가지네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외모는 탤런트 뺨치는데 목소리하고 매치가 안 돼요. 거꾸로 같은데? 목소리도 좋은데. 탤런트요? 얼굴도 잘생기고 몸매도 좋고 기가 목소리도 막혀. 좋고. 참 어디 제 공수부대 장교할 때 공수부대 병이었었어요. 공수부대. 예. 오늘 5.18 이야기 나오는데 공수부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예. 자, 오늘 자유한국당 어제 오늘 연찬의 워크숍. 그죠? 더불어민주당 오늘 내일 워크숍. 네, 그래서 제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워크숍 안 가요? 여기 의원 아니지? 왜 오늘, 어제도 제가 놀림받았어요. 대상 아니시죠? 이렇게 네. 방송에서. 그렇습니다. 복수하고 말리라. 워크숍 뭐예요? 워크숍은 뭐예요? 워크샵은요, 워크샵이에요. 가서 막 토론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주제를 놓고 토론도 하고요. 예. 그리고 연찬회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그냥 이 워크숍이라 그러죠? 네, 워크숍이라고 주로 그러니까 하고. 연찬회 하면 저 쭉 들어오는 거예요. 연찬회 하면 꼭 만찬하고 노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아니, 워크숍이 더 노는 것 실제로 그런 경우도 옛날에 여러 당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니, 저도 워크숍 가면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전 땡땡 쳐고 밖에 나가서 술 먹었어요. 이제 연찬회보다는 워크숍이 이제 연수회잖아요. 원래는 이제 뭐 작업장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거지만 연수회 하면 간단히 이야기할 건 뭐 연찬회 하니까 복잡해요. 방금 윤성호 이 순간에 의원님. 제가 네이버로 연찬회를 찾아봤더니 네, 학문 따위를 깊이 예, 연구하는 이게, 모임. 예, 맞아요. 이게 찬자가 반찬 찬자가 아니고 편찬할 때. 예, 편찬 뭐 하여간 뭔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 찬자예요 보니까. 따위를 공부하는 조직 예. 그 모임 학문 따위? 거기 의 오늘 그냥 학문 따위? 그 개념에 그렇게 설명이 근데요 돼요. 이상해요. 이렇게 따져보면 워크숍이나 연찬회나 네. 뜻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네. 워크숍이 좀 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 연찬회 그럼 아니에요. 아주 그거 사대주의예요. 영어 옛날 좋아하는 말 사람들. 같아요. 연차네요? 느낌이. 아니 저는 진짜 연찬회 할 때 이 찬자가 반찬 찬자인 줄 알았어요. 뭔가 아니, 먹으면서 어떻게 패스했어?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그래서 만찬에 많이 가는 모양입니다. 별거 다 90을 보세요. 의원 6명? 여기 의원이 30명이 넘어요. 우리 39명이라고 했죠. 저희는 더 우리는 많이 양보다 질로 승부합니다. 자, 더 주제 많은데. 들어가세요. 지금 작가님들 난리 났어. 그만 돌아가고 주제로 고고싱. 자, 오늘 2시 20분. 그리고 10분 더해서 2시 30분. 이재용 삼성 부회장 선고 있어요. 탄핵 재판 때부터 정치쇼 나왔어서, 문어인가요? 낚시가 문어. 네. 문어의 신공을 보여줬던 김경진 의원님. 100% 적중했어요. 오. 정봉주의 정치쇼는 12시에 끝날 것이다. 그런 딱한 거. 맞춰요, 그냥. 봉지영님 방송 무진장 오래 할 것이다. 탄핵은 가결될 것이다. 오. 정봉주 사면복권 영원히 안 될 것이다. 이런 거 막 맞춰. 그러면 안 됐죠. 제가 국정감사 때 법무부 장관한테 질의해 드릴게요. 예. 아,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일단 건배. 앉아. 자, 어떻게 될까요? 유죄 판결 나겠죠. 이제 핵심이 맞추자는 판결이 난대. 유죄 판결. 판결은 유죄 난다. 판결, 유죄 판결. 유죄. 네, 유죄. 오호, 몇 년? 5년 아니면 7년. 역시 검사 출신다. 예. 네. 12년이면은 구형은 구형이 12년이니까. 12년이죠. 구형, 근데 네. 12년인데 꺾어, 반 그게 지금 꺾어. 요즘 특경법. 3분의 2를 꺾어요. 그렇게 3분의 많이 2로 꺾어요. 꺾어요? 아니 근데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재산 국외 도피가 있는데 10년 네. 이상. 이게 10년 50억이 넘어가면 10년 이상이에요. 근데 네. 모든 사건은 판사가 반절로 깎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예. 10년의 절반은 5년이야. 5년. 그러니까 맥시멈 최하위 5에서 5년이에요. 그다음에 뇌물 공유죄는 5년 이상. 5년 이하. 네. 뇌물 지금 공유죄. 현재 네, 77억 해외 도피가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깎아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마지막 깎아줘요. 판사가 양형 조정. 네. 네. 그 부분을 그러니까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5년이에요. 5년. 그러니까 5년 그리고 뇌물죄까지 그죠? 들어가면은 5년 이하니까 그거 한 7년 정도. 2년 정도 그 하면은 왜냐면 7은 좀 살만할 것 같은데 8년 그러면 그때부터 징역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숫자에 묘한 느낌이거든. 5년 이상 되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아니요, 지금 징역 저 얼마 오래 안 사셨잖아요. 이재용 네, 저는 뭐 학생 부회장한테는 때 너무 학생 운동한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너무 관용적인 그런 부분으로서 바라볼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 법적으로 판단해요. 판사가 관용을 한다든지 예. 이게 그것은 무슨 이제 금방 중성적으로- 김경진 의원님께서 다 설명해 하셨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안치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그. 안채? 예. 안채가 뭐예요? 어머 저 안채 좀 할게요. 저 바깥에 있다 안채를 좀 들어갈게요. 훅 들어와요. 예,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가 이재용 선거를 놓고 일부는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과정을 국민들이 다 아세요. 이게 상세히 보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재용이 삼성의 상속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마치 순진무구한 경영자 코스프레를 해서 빠져나가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안채 그만하세요. 왜냐면 이게 3부에 다시 털어요 우리가. 그래 여기까지. 근데 그러니까 예. 나 구박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요? 누가 그래요? 그래요 게시판에. 아, 최민희 구박만- 좀 그만 구박해라. 구박을 많이 하면요 이름이 기억이 남아요. 예를 들어 최민희님 잘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스쳐 지나가. 근데 여기서
구박당하면. 구박당하면 떠요. 아유. 조금 더. 저 안 떠도 좋으니까 좀 예뻐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제 예. 요지는 순진무구한 경영자 결코 아니다. 책임져야 될 삼성의 그 실질적 상속자다. 그래서 책임져라.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진 의원님만 적정률이 높은 게 아니고 예. 제가 먼저 적중을 시켰습니다. 국민의 근데 오늘 뭐 힘으로. 싸우다 오셨어요 어디서?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청문회에서요. 예. 그 재벌들 앞에 제일 먼저 든 게 피켓 이재용 구속 딱 들고 했어요. 그것도 잘하셨어요. 이미 구속돼 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자 재연 한번 저 카메라 보고 재연 한번 해주세요. 이거 국민이 든 생각하고 피켓 이거, 이재용 구속. 이거 뭐 이렇게 들고 예. 그러니까 하나 써갖고. 실제로 시위 현장에서 나온 거예요. 들어보시니까 이렇게 들고. 별것을 다 시켰죠. 자 저기 카메라 어머 보고 사회자는 왕이다. 이재용 구속 이걸 제가 주장했습니다. 거기 이왕님 쓰세요. 네, 그리고 실제 이제 뭐 저는 잊어먹었어 무슨 얘기할지. 아니 그러니까 저 아까 이제 그 말씀 그 코스프레 이야기도 예. 하고 그랬는데요. 4월부터 6월까지 삼성전자요 부분이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업이익하고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예 영업이. 아주 잘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저 어째였을까? 진짜 구속하니까 잘 안 돼요. 영업 실적이 더 좋아. 아니 근데 실제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랬잖아요. 네. 이제 삼성이 투명 경영의 기회를 잡았다. 그래서 청취자들 국민들이 예.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도 삼성 우리의 뭐 최대의 기업인데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들어가니까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 조금 아까 했는데. 했어요? 자, 청취자분들 문자, 격려 문자 혹은 질문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904님, 오메 우리 스카요정 김경희 의원님 정치쇼 또 나왔을까? 오메 좋은 거. 어머 지금 김경진 의원님 너무 으쓱. 예, 아니 저게 이게 물개라서요. 8920님, 윤서 의원님 고정 갑시다. 윤서 의원님 오늘 고정하시래요. 계속 있어야 됩니까 여기? 아니 고정하고 오늘 밤에? 좀 흥분을 가라앉히시네요. 네네네. 833님, 우리 미니 의원님 오늘도 러블리 하시네요. 똑순이신데 목소리에 백치미까지 매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김경진 의원님한테 여쭤봐야 돼. 왜 생중계 불허 결정을 했을까? 그게 이제 법원에서 무슨 촬영에 관한 규칙이라고 하는 법원 내부의 예. 규칙이 있어요. 예. 이게 4조 2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방송사들이 촬영을 하고 싶으면 법원에다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먼저 피고인의 의사를 물어서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에는 허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칙이. 그리고 이제 다만 단서 조항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네. 공공의 이익에 상당한 어떤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직권으로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상당성이 있느냐. 네. 근데 이제 삼성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했을 거예요. 뭐냐면 야, 어차피 기자들 앉아가지고 다 카톡으로 생중계 전송하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판결이라는 게 물론 추첨을 하긴 하지만 다 공개된 상태에서 재판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판결문도 밖으로 이게 이제 중요 핵심 관계자들 이름만 지워서 밖으로 공개되는 거 아니냐, 판결문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굳이 화면으로 이 판결 선고하는 내내 이재용의 얼굴을 꼭 비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미 공개가 돼 있는데 이렇게 주장을 했을 거고 재판부도 고민하다가 그래 뭐 어차피 뭐 이게 다 재판이 현장에서 기자들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는데 굳이 뭐 카메라 들어오게 할 필요 있을까? 아마 근데 삼성 측 얘기를 좀 상당히 입장을 많이 받은 거 최종 재판장이 최종 결정이 전에 이렇게 물었겠죠. 어째스까이? 그런데 이 문제는 물론 이 법적 테두리의 법적 해석을 이제 전문으로 하시니까 그러는데 저는 법이 왜 있습니까? 국민들을 위한 법이잖아요. 예. 저는 거기에 기초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 걸려 있어요. 예. 전 국민들의 공익적인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 하나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부분과 곧바로 연결된 뇌물 공유 수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공개하는 게 맞다. 공개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런 면이 있어요. 저는 뭘 보고 싶냐면
그 판사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재판하시는 분들이 꼭 서류나 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태도나 눈빛이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좀 판사의 입장에서 그 피고인의 그런 분위기, 느낌, 눈빛 이런 거 보고 싶어요. 네. 저는 그 비공개 찬성해요. 네. 왜냐하면 그것을 직접 보고 온 사람들이 리얼하게 현장을 소개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요. 하셔가지고. 자, 광주. 이번엔 발포 명령자 밝혀낼까? 그러니까 목포의 아들로서 그리고 또 한때 구공수에서 공수부대에서 몸담았던 윤수아 의원님. 공수부대 몇 년도에 들어가셨어요? 80년 이후죠? 네, 그렇죠. 예. 80년 그 당시 제가 예. 이제 대학 1학년이었고 그래서 한동안 예. 80년대에는 공수부대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5.18 당시 21일 날 그 시민군이 목포에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시위를 하다가 아버지가 공무원이셔가지고요. 시골로 안 오면 가만 안 놔둔다고 해가지고 해상 봉쇄를 떨어지게 오라고 해가지고 어디 섬에요? 저 해남이 제가 고향인데요. 그쪽으로 해서 도피 아닌 도피. 그래서 그 부채의식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마 30년 이상을 시민사회운동 계속 이렇게 해온 하나의 버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남의 인재셨군요. 박광원 의원님도 해남이던데. 네, 고향이 오, 해남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해남 땅끝 마을에 사셨어요? 아니요. 그 해남이요. 그렇게 좁은 데가 아닙니다. 예. 전국에서 제일 싸우고 오셨나 봐. 제일 넓은 아니요. 전국에서 제일 넓은 군이에요. 왜 화가 나는지 모르죠. 면적으로요. 지난주까지는 제가 자기 후배인 줄 알았대요. 근데 선배라고 하는 걸 알고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 앞전에 아픈 기억이 있었네. 목포에 내려갔을 예. 지역 활동하러 내려갔을 때 저도 택시 운전사 봤어요. 근데 저보다 까칠하니 싸우다 왔니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근데 영화관이 참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어둡잖아요. 눈물 많이 저 눈물 많은 남자입니다. 자꾸 그 까칠하게만 보지 마시고요. 발포 명령자 밝혀질까 했는데 언제 언론으로 들어오실까? 그러니까 실제로 발포 명령권자가 누구냐 이 부분은 지금 문제가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 그렇죠. 당시부터 네. 됐고요. 또 505 그 보안대가라고 있어요. 그때 505 보안사령관이었잖아요. 예. 그 전두환 씨가. 예. 근데 거기에 이미 발포를 하라는 그 명령이 그 전에 21일 오후 2시에 발포하기 전에 그것이 내려온 문건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게요. 특별조사단 TF 구성하기로. 네. 진상규명 TF. 네, 국방부가 이제 특별조사단을 만든다고 하는데 예. 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국방부가 사실 당사자예요. 어떤 네네. 측면에선 책임에. 그래서 국방부가 이게 TF 구성에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소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오늘 한 신문 일면에서요. 발포 명령 하달 그 문건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건 어느 신문이에요? 한겨레 신문이요. 한겨레 네, 신문에서. 한겨레 신문 일면에서 예. 광주의 이제 시민 단체가 그 당시에 505 보안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예. 광주의 이게 보안사죠. 그때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광주 소요 사태라는 기밀 문서를 폭로했는데요. 그 문서 안에 발포 명령 하달 가로하고 1인당 20발 가로 닫고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발포 명령이 실제 있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단초를 예. 제공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다 그때 당시 살았어요. 네, 저는 전두환 씨 때문에 감옥 갔어요. 예, 다 그때 5.18. 예. 80년. 근데 그때 2시간 전에요. 합참의장부터 해가지고 주호영 국방장관 뭐 해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전두환 노태우가 다 같이 있었대요. 2시간 전에. 그래서 결국은 뭐냐. 같이 해서 이미 그때 결정하고 그 2시간 후에 발표를 했다. 예. 그러면 누구냐 하는 걸 추론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밝히라는 것이고요. 실제
확인되지 않고 있는 행방 불명자가 아직 441명이나 있습니다. 그것도 유념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요즘 뭐 441명. 북한군이 뭐 와서 어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유래가 뭐냐면 이번에 미 그 국방부 정보국에서 발표한 부분에 37년 만에 발표됐잖아요. 예. 미군이 베트남전에 그때 전두환 씨가 예. 참전을 하고 그랬는데 베트콩처럼 대해라 하는 그런 그 부분의 기밀 문서 그 부분도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마 전두환 씨가 보안사령관이었죠. 예. 보안사령관이었고 그때 계엄이 제주도를 제외한 아마 이 대한민국 일원으로 아마 계엄령이 내려졌을 거고 예. 그 경우에 계엄사령관이 아마 국방부 장관이 아마 사령관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군 법무관을 하면서 이제 그런 조항이 있는지 알았는데 지역에서 그 계엄이 일어나서 군사 작전을 하게 되면 예. 현지의 보안사령관, 현지 보안부대의 사령관이 작전에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지금 505 보안부대에서 실탄 발포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문건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상황들이에요, 이게. 알겠습니다. 아, 흥미진진한 얘기인데요. 꼭 알아야 될 얘기. 광고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법무관 출신. 예, 법무관 출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김경진 의원님께서 505 보안 작전부대. 네. 아, 그 말씀 하시다가 멈췄어요. 네. 계속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 이번 주도 아마 국방부에서 그 을지 훈련 계속 중일 거예요. 예. 보면. 근데 저 군 법무관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군 내부 규정들을 좀 이제 법무관이다 보니까 살펴보게 될 계기가 있었는데 예. 그걸 살펴보다가 깜짝 놀랄 부분을 발견한 게 정작 계엄 시에 군 작전 통제를 보안부대가 하도록 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아, 보안사가 그래서 셌어. 예, 제가 92, 93, 94년도 군 법무관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94년도에 광주 31사단 군 법무관을 하면서 그 규정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보안부대가 이게 일선 보병 부대들 탄약 장전하고 어디서 위치하라 이걸 내릴 만한 공식적인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군사법원 운영에 대해서도 그때 이제 군사법원장 법무참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법무참모가 군사법원을 구성한 게 아니고 보안사에서. 그때 보안사에서 여기저기서 군 법무관들 파견 받아서 군사 재판 구성을 해서 이 재판을 주도를 했던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광주 사태라든지 여기에 관한 광주 항쟁에 관한 한 그 모든 것을 보안부대가 주도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실권을 잡고 있었던 게 전두환이었잖아요. 전두환 보안사령이니까 모든 것을 네. 보안사 중심으로 하고 네. 그 흔적이 92, 93년까지 다 남아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실은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총 맞고 나서 이제 그게 수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합수부장이 됐던 게 보안사령관이 합수부장이 됐잖아요. 예. 그게 규정상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계엄 상황에서 보면 군 검찰이 있고 군 헌병이 있는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수사 총괄 책임자는 보안부대 장이 이 수사 총괄 책임자가 되도록 내부적으로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가 되면 보안부대의 힘이 막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김재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하고 차를 타고 보안사령부로 갔잖아요. 만약에 네. 국방부로 갔으면 역사는 김재규가 끌고 갔을 것이다. 네. 보안사 전두환 입안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딱 통제된 상태에서 아무런 힘을 못 썼던 거죠. 그러니까 그 결국 당시에 정승화. 네, 김재규가 정승화. 잘 예.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전두환 그 보안사령관을 굉장히 이뻐했는데 그래서 예. 그때 우리 하던 얘기가 왜 머리가 그렇게 됐냐. 너무 머리를 예뻐서 많이 박정희 대통령이 쓰다듬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방송에서 하면 안 돼요. 신체 비하니까. 아, 네. 아니,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한 지금 적이 생각하니까 좀 있었어. 잘못한 것 같다. 네. 제가 젊은 혈기에
젊은 얘기요. 아재 개그도 아니고. 예, 아니, 바로 반성하면 돼요. 바로 반성하면 돼요. 바로 정정하면 돼요. 예. 자, 최민희 의원님. 네.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요. 네. 아우, 가슴 짜네요. 유소희님. 우리나라의 어두운 가고인데 너무 모르고 무관심했던 것 같아. 그 당시 광주 시민들께 죄송하네요. 보신 분이네요. 서민아님, 그런데 하필 왜 광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우리 아이들이랑 택시 운전사 영화 같이 봤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왜 하필 광주? 그 설명하기 전에 우리 아들이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네. 친구들하고 이거를 본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택시 운전사를. 택시 운전사. 네. 근데 우리 아들은 그 고등학교 때 정규 수업을 들어간 적이 없는 애예요. 네. 들어가면 자고 애들 학교에서만 놀고. 그래서 학교가 고교 3년째인지도 잘 모를걸? 어쨌든 졸업은 했어요. 근데 보고 오더니 그 애들끼리 전두환 우리가 평상시 얘기했던 전두환 XX 진짜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전두환 얘기 안 나오는데. 교실 공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런 공부. 정봉주 전 의원님의 그 아드님이 예. 그 공부 안 한다고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공부했네. 아니, 진짜 괜찮네. 정봉주 봉도사님은요 공부 안 하는 걸 권장하는 느낌을 주세요. 광주 왜 하필 광주냐? 근데 이게 충격을 줬던 건 우리 군인이 우리 국민을 향하여 발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들하고 이거를 보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나라 군대가 외국 군대나 어디랑 싸우지 않고 왜 우리 국민들한테 총을 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정치적 배경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 당시 상황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지역 감정을 동원한 거고요. 예, 그래서 당시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전두환 신군부가 이제 어디선가 소요 사태를 일으켜서 누군가 희생자를 찾았고 그 작전명이 화려한 휴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광주를 선택했냐? 강력한 라이벌인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광주 출신이었고 사실은 호남 출신이었고 그래서 그 호남 출신의 김대중 대통령을 사랑하는 앙모하는 그 광주 전남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그 전남대에서 계엄령이 퍼지면서 우연히 전남대에서 그 학내 시위나 데모가 세게 일어나서 그랬다라기보다도 네. 처음서부터 김대중 당시 이제 그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네. 호남 어디든지 기다리가 필요하니까 찍어갖고 거기를 간 거다. 예, 그게 왜 이제 그 자연 발생설이 왜 안 되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서울역에 대학생 8만 명이 모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집회를 거대하고 하고 그 다음날 계엄령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때 어떤 약속을 했냐면 계엄령이 떨어지면 서울도 어디 모이자. 그래갖고 실제로 영등포에도 모이고 신촌에도 서울역 모여서 앞에도 모였고. 서울역에서 다시 모여서 우리도 그 전남대 학생들과 비슷한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는 그런 과격한 진압이 없었습니다. 전남대 같은 경우는 과격한 진압을 했죠. 그 계엄령이 떨어지게 되면 전남대 앞으로 모여라. 학교 앞에 가보자. 근데 거기서 유난히 과격한 진압이 있어서 이게 폭발했다. 네, 그 택시 운전사를 보시고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분이 그거보다 훨씬 심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혜나님 광주 시민입니다. 지금 서울에 올라서 일하고 있어요. 타 지역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은데요. 상상 이상으로 택시 운전사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꽤나 많아요. 택시 운전사가 나오고 많은 사람이 그때 그날의 일들을 알게 되고 그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윤서 의원님, 누구보다도 마음에 빚이 많다. 저도 이번 그 영화를 통해서 특히 이게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 화려한 휴가 보고도 너무 그 영화도 나오고 꽃잎입니까? 그 부분도 나오고 영화가 많이 나왔고 그렇죠. 다큐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그 피터 씨의 그것을 우리는 학습용. 광주를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그리고 황석영 씨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이런 부분들이 또 책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모르고 계셨을까. 전국에서 그 부분이 정말 좀 한편으로 안타깝고 아직도 그래서 광주는 저희들이 5.18 특별법을 지금 제정한 이유가 바로 거기 두 번째는
실제 지금에 있어서 이 문제를 광주의 문제를 다시 끄집어낸 것은 촛불하고 저는 연결이 됐다. 왜냐하면 예. 진짜 적폐청산이 단순히 이 지금 503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쭉 그 이어져 왔던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되었다. 505에서 503으로. 505 보안사에서 505 보안대에서 503으로 아마 다시 또 504 쪽으로 하나 그만하세요, 이제. 가지 않을까. 힘들어져. 네. 그러한 관점에서 특히나 국민들의 관심이 예. 더 높아졌다. 즉, 그 촛불 맞아요. 민심 반영이다. 그래서 적폐청산이 돼야 된다. 김 의원님 이게 38년, 37년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분들이잖아요. 네. 70년대 후반에서부터 80년까지. 저는 고1이었어요. 그때. 예. 아, 그러세요? 그리고 아마 그때 우리가 광주 항쟁을 얘기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얘기하면서 가슴에 슬픔을 간직하지 않고 그때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네. 다 마음에 빚이 있는 네, 거죠. 네. 고1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고1 저도 현장에서 조금은 봤어요. 그러니까 광주에? 이제, 예, 금남로에서 그러니까 이제 최초에 이제 정말 이렇게 곤봉을 이용해서 거친 진압을 할 때 대검 쓰기 전에 이제 그 장면을 제가 일부 목도를 했었고요. 친구들 중에 희생자들은 없었나요? 제 친구는 없었어요. 근데 광주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몇 군데서 몇 명 정도가 있어요. 네. 고등학생들. 근데 그 5.18 묘역에 가보시면 이제 희생자들 뒤에 이제 묘비 뒤에 이렇게 한 말씀씩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있거든요, 보면. 근데 그 문구를 보고 있으면 정말로 영혼이 이렇게 굉장히 강렬하게 서면서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김경준 의원이 운다. 이를 우려야 돼요. 예. 너 비록 죽었지만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예. 너의 생명을 희생하지 않았느냐. 아버지로서 나는 만족한다. 아니 그런데 진짜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전두환 의원님도 울고. 아니 전두환 아니 저는 울음 대신 분노감이 예. 어쩌다가 최민희 의원님도 또 자꾸 눈물 나오잖아. 전두환 씨가 지금 해고록 낸다고 했잖아요.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아니 참회록을 쓴다면 이해가 가. 회고록 내지는 이게 말이 되면 그리고 29만 원밖에 없다며 어떻게 그 인쇄를 그렇게 하게 되는지 돈 벌려고 썼어요. 즉 이 부분을 이번에 이제 새롭게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요. 예. 우리를 이렇게 울게 만들고 진짜 이렇게 희생자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18 이번에 특별법 예.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된다. 저는 아까 그 윤석 의원님이 441명의 그 행불자 예.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분들 75명밖에 지금 인정되지 않고 그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네. 그 시골에서 올라왔고 집하고도 연락이 되지 않았던 맞아요. 당시에 광주에서 구두 닦기 하신 분들 네, 네. 무슨 그 음식점 점원들 이런 분들이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다 보니까 집하고도 연락이 안 닿고 네. 있었거든요. 이분들 생사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의 희생자는 지금 역사에 기록된 것 이상으로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공부 제대로 하셨네. 우리 봉도사님이 그 그때 데모 저는요. 하시면서 우리 유년부터 대학 더 선배였었는데. 예, 아니 이번 광주 민중항쟁의 특성은 목포까지 왔거든요. 전라남도 전역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막 봉쇄를 했잖아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학생들로 인해서 촉발된 것 같지만 전심이 아까 막 구두 닦으신 분 그리고 이른바 도시 시장에 빈민들. 이 모든 시민들 고등학생들까지 전부 나섰다는 거죠. 하나의 정말 10일간에요. 이 그야말로 공동체 그러면서도 단 하나의 약탈이나 방화 폭력 사태도 없는 그런 공동체를 했다는 데서 그 위대함이 있는 거죠. 광주 시민들의. 광주 보안상과 나중에 계엄사 진압 문건을 보게 되면 광주는 하나의 거대한 가족과도 같았다. 잘못 들어갔다. 그런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잘못 들어간 거죠. 근데 그리고 이게 화려한 주가에서 선생님들이 막잖아요. 너희들 지금 가면 죽는다. 그게 바로 강기정 의원이 나온 대동고등학교. 대동고등학교. 대동고등학교 학생들은 희생자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세 번째 조사예요, 근데. 네. 아직까지 발포 명령자가. 이게 노태우 정부 때 다 기억하시듯이 국회 광주 특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일부 이제 사당 체제 하에서 광주의 진상이 드러났고요. 예. 그다음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수사를 해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구속됐죠. 예,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과거사위원회가 또 같은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3번 조사를 했어도 발포 명령자는 찾아내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택시 운전사 보면 힌츠페터와 그 택시 운전사들 예. 그리고 특히 살아남은 그 택시 운전사 말고 5명의 택시 운전사들이 돌아가시잖아요. 서울로 보내주려다가 그게 예. 거의 다 실화라고 그렇죠. 하거든요. 장면은 픽션이지만 그 실제 광주 안에서는 실화였었죠. 네, 그게. 실화였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한 명 광주의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 잊으시면 안 되는 분이 계신데요. 예. 그게 우리가 노태우 정부 시절에 국회 광주특위 할 때 광주시청의 한 공무원이 그 광주시에서 고해에 외부로 나간 사람들의 숫자가 보통 때보다 훨씬 많았다. 그게 2,000명이다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되게 그 국회에서도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윤소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행불자들까지 포함하여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광주 사태 광주 항쟁 희생자가 150여 명이다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 이제 훨씬 더 현지에서는 희생자가 많다고 많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그때 광주시청 한 직원이 용기를 내서 그 숫자를 정확히 2,000 몇 명으로 적어놨던 거죠. 저도 그 20 며칠쯤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집 앞으로 군 트럭 있잖아요. 예. 그 2와 2분의 1 트럭인가요? 그 굉장히 큰 트럭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침에 끊임없이 나가는데 하여간 뭔가를 싣고 가는 것 같았어요. 그게 이제 저희는 시신으로 그때는 이제 추정을 했었던 상황인데 근데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아까 공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록이 없는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정말 광주의 길거리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어요. 이건 그래서-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아마 보안부대 어딘가는 조그맣게 그럼요. 있을 수 기록이 있어요.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우리가 그 확인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때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과장되지 않게 희생자가 이미 1,000명이 넘어섰다라고 하는 네, 얘기들이 얘기가 다 돌고 있었습니다.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요. 전두환 노태우 시대가 12년입니다. 그럼 예. 군 내부에서요. 다 그 서류가- 자기 질서 그 내에서는 그 부분 상당히 소멸시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이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국방 개혁까지 예. 단순히 방산 비리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군 내부에서 지금까지 예. 이 부분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굳이 것이죠. 제가 제안을 예. 한다면 사실은 이 문제는 법적으로는 전두환 노태우 그 수괴들을 처벌함으로써 법적 정리는 일단 끝났다고 네. 전제를 하고 지금 필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이 과정을 밝히는 거예요. 역사적 정리가 필요한데 지금 고해 성사해 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테니 역사 앞에서 당신이 진실을 알고 있는 진실만 말해주고 가시라. 네. 이 자세가 우리 사회에 필요해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진실과 화해. 예. 말씀하신 것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왜 그럼 그동안 그렇게 발포 명령자를 못 찾아냈냐. 이게 군 내부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해서 군의 발표 명령과 관련된 수사 기록 일부 핵심이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얘기했었잖아요. 그 자료를 공개해서라도까지 진실을 네. 밝혀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국회가 나서야 되고 예. 지금 국민의당에서 추진하고 계신 특별법이 빨리 통과돼야 되는 근데 거예요. 실은 이 발포 명령자 부분은 예. 아니, 전두환 노태우 아니겠어요? 그건 뭐, 예. 그렇죠. 근데 그걸 밝히려면 예. 또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번에 공식 그 서류상의 공식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아마 이제 예. 뭐 이런 얘기인데 37년이 흘렀지만 이번에 이렇게 해 나가니까 육해공 그야말로 합동 작전 예. 해병대 목포 상륙설까지 지금 증언하는 부분까지 나왔잖아요. 폭격기 문제에 의해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저는 더 많이 예.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제 광주 항쟁, 광주 민주화 운동은 더 이상 희생자 그리고 몇몇의 가슴 속에 묻어둬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역사의 뒷장으로 덮어둬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현대사의 정면으로 다시 끄집어내야 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은경님, 당시에 저는 고1이었어요. 오후에 아까 이거 보면서 제가 울컥했는데 오후에 사회과목 담당 선생님께서 속삭이듯 말씀하셨죠. 광주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도 너희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절대로 밖에 나가서 말하면 안 된다고. 그날 집으로 가는데 노을이 붉었고 마음이 몹시 아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4569님, 듣는 내내 울컥하네요. 그래도 마음 함께 아파해 주시는 어머님들 계셔서 그나마 마음이 위로되네요. 6486님, 우리 의원님들 울지 마세요.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9977님, 광주 시민들 지금이라도 그분들의 울분을 풀어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진실을 밝혀야 할 당시 언론은 침묵하고 있었죠. MBC 사태 어떻게 알 거예요? 일단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 중에 맞는 게 있어요. 우선 방송사 내부에서 풀어야 한다. 그거 동의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파업 들어가죠, MBC? 네, 파업 들어가고요. MBC에서 그동안 있어왔던 일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부당 노동 행위가, 이거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방송인이나 언론인이라고 하면 나름 진실을 알린다는 자부심으로 꽉 찬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이제 방송 공정성을 위해서 싸웠다고 해서 스케이트장에 관리자로 보내서 겨울에 눈쓸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고요. 그런 참 언론인들이 비껴난 자리에 시용 기자를 채용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있을 수 없는 부당 노동 행위들을 저는 내부에서는 내부대로 풀고, 그리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게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부가 MBC의 그 부당 노동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근로감독관을 파견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고 검찰에 기소할 예정이다. 이렇게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장관이 말씀하신 거, 그거 뭐 당연한 거고,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요 11월부터 지상파 제어가 심사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SBS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MBC, KBS가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버린 덕분에 SBS가 국민들의 그나마 주목을 받고 그렇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정상 얘기 계속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SBS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SBS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조금 더 호환 점수를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지금 칭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영 방송이 한번 이렇게 무너지면 진짜 어렵다,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김장겸 지금 사장 있잖아요. MBC. 자기가 뭐 투사입니까? 아니,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무슨 비장한 어디 나서는 것처럼 할수 있는 사람 같았고 대통령에게 나는 절대 사임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건 국민한테 대한 오만 방자한 저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 빨리 해야 돼요, 저기. 방송을 완전 파괴한 분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민주적 절차의 보호를 받으면서 지금 말을 막 던지고 계신 거죠. 너무 심하시던데. 어제 제가 최승호 PD, 이번에 공범자들 만든 그 PD 수첩의 최승호 PD하고 이제 방송에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용 기자 뽑았잖아요. 그 노조 출신 기자들 다 외곽으로 쳐내고 시용 기자 뽑았는데, 자기의 경험을 삼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86년도에 자기가 MBC 들어오는데 그때 전두환 시절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전두환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발언했대. 왜냐면 입사를 해야 되니까. 최승호 PD가? 최승호 PD가. 저 나중에 만나면 놀려야지. 아니 근데 그러면서 지금 시용 기자들을 지금 입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입장이지만 정상화되면 정상적인 아주 극히 일부만 빼놓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들도 노조에 가입하고 그분들도 정상적인 언론인으로서 생활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목포 MBC에서 지금 지역 방송 송출을 지금 중단했어요. 목포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활동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국민의당 입장은요? 저희도 대동소이하고요. 이제 저희 당에는 최명길 의원이 계시니까 최명길 의원이 MBC 기자에다가 아마 유럽 지사장도 하셨고 정치부장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최명길 의원 주도하에서 이제 저희들도 그 작업을 하고 있고 대체로 같은 입장들이에요. 같은 입장들이고. 근데 실은 보면 이제 MBC, KBS 이런 상황들이 방송 지형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 뉴스라든지 어떤 정치 정보를 소비하는 게
국민들이 이제는 팟캐스트로 소비하지 MBC나 KBS 뉴스로 소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종편은 이제 한 50대 후반, 60대 넘어가신 분들만 주 소비 매체. 그 다음에 이제 진보 쪽 팟캐스트 매체들이 거의 뉴스를 장악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이걸 이런 방식으로 방송을 장악하면 자기네들 세상이 되겠지 하지만 중국말로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보면. 다 대책을 개발해낸 거예요, 보면. 팔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봉도사님 진짜 수고하셨어요. 왜요? 그 중심에 봉도사. 그러니까 아마 이 프로도 그랬었구나. 낙곰수. 이 프로도 지금 이 라디오 이 주파수로 듣는 이 순간의 청취자들보다 팟캐스트로 많아요. 소비하는 숫자가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미 뉴스 소비 패턴이 돌아가면서 언론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예. 사실은 그래서 MBC, KBS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 전달의 어떤 의미나 가치가 과거하고는 완전히 지금 달라진 상황입니다. 예. 그래도 MBC, KBS 지금 정상화하는데 총력을 아니, 뭐 그거 당연한 얘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자, 세 분 의원님들 끝났어요. 이제 인사하시고. 네. 한 30초 줄 수 있나요? 안 돼요. 안 돼? 예. 봉도사 화이팅! 낙곰수 화이팅! 20초 줄 수 있어요. 20초? 예. 아니 지금 대통령이 어제 방통위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방송법 개정안 철회하라고 얘기가 오늘 세계일보 나왔는데. 아니, 철회하라고 안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그게 맞다면 지금 특별다수제 사장선임 3분의 2 특별다수제 얘기가 원래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 방식으로 꼭 이번에 사장 선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치하고 상관없는 방송사 대표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도 인사하시고. 저는 반대입니다. 인사하시고요. 예, 인사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여의도 UFC 맞추고 저는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3부 이름하여 여의도 탈곡계 탈탈 털어보자. SBS 원일이 논설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예. 우리 저 방송 조정되는 거 얘기 하면 안 되나, 아직? 예? 왜요? 왜 얘기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PD가 얘기하지 말래. 뭐 조정이라는 거는 뭐 항상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조정이네. 예. 우리가 9월 1일서부터요, 네. 아침 10시로 가요. 아이고. 확장 개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네. 그런 원일이 기자님이 아예 고정으로 한 타임이 딱 들어갈 것 같아요. 아유, 영광입니다. 예. 지금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털었다 말다. 털었다 말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감질나요. 예, 털었다 말다. 그러니까 이 수건이 안 말라. 네네. 여의도 탈곡교는 뭐 가져오셨습니까? 오늘의 뉴스는 저는 어제부터 알았거든요. 오늘의 뉴스가 뭔지는. 2시 반. 2시 반. 전 시간까지 알았어요.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거 1심 선고 예. 2시 반인데 예. 희한하게도 아침에 딱 일어나서 조간 신문들을 딱 봤더니 일면에 없어 기사가. 오호. 주요 신문들의 일면에들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사회면에 다들 조그맣게들 이제 오늘 선고 이렇게 해서 얌전하게들 기사들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기사에서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국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2시 반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여기 분위기는 어떤지 예. 이거를 오늘 털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제대로 털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저기요. 근데 오늘 이제 2시 반에 417호 대법정이거든요. 예. 우리 재판 받아보신 우리 봉도사님은 여기가 어딘 줄 아시죠? 대법정이요. 예, 417호에서 재판 못 받으셨죠. 그럼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비로소 범털의 수준에 올라간다. 올라가 볼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전두환, 노태우, 이건희 회장, 예. 삼성 그 정몽구 회장, 최태원 회장 전부 여기서. 재벌 총수들은 다 여기. 예.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여기서 못 받아요? 국회의원들은 뭐 그 급이 아닌 모양이죠. 뭐. 어허. 자, 이게 농담이고요. 사실은 여기가 이제 제일 커요. 150석이에요. 예. 방청석이 150석이다 보니까 그냥 워낙 지금 뭐 국내외 언론은 물론이고 일반 방청석 30석 배정됐는데 경쟁률 15대 1이라는 걸 알고 계셨죠? 그럼요. 거의 뭐 방청석.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더 높아요. 예. 그 7대 1이었는데 15대 1이었어요. 그래서 예. 거의 로또 수준이었는데 지금 제가 직접 가보지를 못해서 거기 취재가 있는 이제 후배 기자들한테 좀 분위기를 좀 봤더니 삼엄하다네요, 지금. 법원 보안 관리대 하고요. 전경 2개 중대 160명 쫙 깔렸어요. 네, 들어가는 입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딱 출입구 들어가는 계단 한 군데 빼고는 전부 다 폐쇄됐어요. 그만큼 지금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 핫한 거예요. 네, 오늘 아침 뉴욕 타임즈, CNN, 로이터 뭐 전부 다 지금 세기의 재판
주목된다. 우리나라에서만 관심이 없네. 우리나라 언론만. 관심은 많죠. 관심은 근데 많은데 기사 그렇게 조그맣게 썼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만드는 신문이 아니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SBS 이상하게 삼성 기사만 나오면 언론사가 작아져요. 이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그 장충기 사장의 그 문자 메시지 공개된 거를 놓고 보면 예. 참 안타까워요.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참 훌륭한 회사예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데 그 상층부에 있는 분들이 그 막강한 영향력을 언론, 관계, 국정원 이렇게 쫙 서로 이렇게 문자 주고받은 거를 보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국민들이 참 박탈감 느낄 것 같아요. SBS 논설위원 입장에서 진짜 순수하게 네. 삼성이 굳이 우리나라 정계에 줄을 대고 꼼수를 부리고 정계에 있는 사람들을 쥐고 흔들려고 그러지 않아도 삼성의 세계적인 경쟁력은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왜 그럴까요, 근데 도대체? 그동안에 우리 역사가 그래요. 우리 정경유착의 역사. 18,7,5,3 원칙 아시죠? 모르겠어요. 자, 방위 성금을 낸다. 예.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낸다. 예. 무슨 재단을 만든다. 큰 수백억대 이상 들어가는 돈이 필요할 때. 예. 국가 예산으로 하기는 조금 거시기 할 때. 예. 그럴 미르 때 재단을 세운다. K스포츠 재단을 세운다. 뭐 많잖아요. 예. 그렇죠? 과거 역대 정부가 또 놓고 보면은 딱 원칙이 있어요. 재계에서 삼성이 얼마 내는가를 딱 보는 거예요. 삼성이 100억 내면 현대차 80억, 아하. SK 70억, 아하. 롯데 50억 낸다 했다가 조금 깎아주세요 해서 40억. 아. 이런 식으로 딱 18, 7, 5, 3 원칙이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미르 재단하고 K스포츠 재단도 똑같이 적용이 됐네요. 정확하게 일치돼요. 예. 정확하게 일치돼요. 불행한 대한민국의 자화상이에요. 네. 자, 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이제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자, 문재인 정부 끊겠다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기대해 보자고요. 자,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미리 드리는 말씀은 예. 그런 적폐와 그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다라는 전제 아래 예. 지금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초미의 관심사인 이유는 상식과 통념과 큰 틀에서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거는 검찰 기소 단계고 그것이 과연 법적으로 적용이 돼서 처벌이 가능하냐 안 가느냐를 가르는 1심 선고가 오늘이에요. 그런데 재판부가 얼마나 심적 부담감을 갖고 있는지 TV 생중계를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저는요 지금까지 이제 언론의 입장으로 법정에 TV 카메라가 들어가서 생중계가 되는 것이 사법 정의와 언론 자유의 완결판이다. 이렇게 주장해온 사람이에요. 지난 20몇 년을.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게 하고 유럽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규칙도 바꿨어요. 예, 공개하라. 재판부.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를 공개하지 못하는 재판부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두둔하는 편이에요. 두둔한다기보다는 이해할 만해요. 용인하겠다. 예, 이미 결론에 대해서 양쪽 진영이 공격할 준비가 너무나 완벽하게 돼 있어요.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판결이 나오면 그거를 존중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 사회가 아직. 예.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만큼은 불허하겠다고 했는데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생중계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비난하기에는 재판부를 비난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가혹하다. 너무 치열하다 지금 쟁점이. 지금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봉주 정치쇼 듣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 SBS 목동 사옥준 근처로 원일이 기자님 팬클럽 총동원 중입니다. 9044님 믿고 듣는 원 기자님 여기도 845님 봉도사님 원일이 기자님 엄청 팬이에요. 오늘도 탈탈탈 여기도 탈곡기 너무 시원해 감사드립니다. 팬클럽 총동원 했는데 지금 2명 왔는데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계속 오고 있어요. 예. 2명도 감사합니다. 하여튼. 자 그럼 이제 계속 좀 털어보면 계속 말이죠. 터세요. 네. 저기 핵심이 뇌물죄라는 거는 뭐 다 여러 번 다들 이제 알고 있어서 온 국민이 다 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2시간 3시간 좀 뒤에 이제 이게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가슴 떨려요. 예. 이제 재판부가 이제 들어와서 5가지에 대해서 쭉 양형 이유를 쭉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주문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얼마 이렇게 이제 이게 결론이 나요. 이게 1시간 반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2시 반에 시작을 한다고 그래도
한 4시 넘어야 아마 결론이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지켜봐야 돼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5시부터 또 생방송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마 그 나오지 전까지는. 않을까요? 천만다행이네. 자, 그러면 봉도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유죄 7년이요. 심플해요. 심플하고 쉬운요. 예, 심플하시네. 그럼요. 제가 어제 저녁에 삶이 클리어해요. 서초동에서 이제 법조인들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예. 단연 뭐 이게 화제도만요. 법조인들도. 그러면 법조인들도 그 판사들끼리 네. 자기 친구들끼리 단톡방에서 몇 년 유죄 무죄 이거 계속 내기해요.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유죄가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는 뇌물죄가 무죄라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우리가 그걸 부인하지는 말자고요. 그런데 유죄를 예측하시는 법조인들의 가장 많은 써내라 그랬어요. 예. 쭉 우리 써냈어 이렇게. 예. 근데 제일 많은 게 7년이에요. 예. 그 이유가 뭐냐? 제 핸드폰에 변호사 전화번호 350개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이제 이유가 자,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무죄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전체 무죄 말고 뇌물죄 혐의. 예. 이게 왜 제가 자꾸 뇌물에 지금 집착을 하냐면 거기서부터 다 연결되는 거 예, 아니에요? 뇌물, 횡령, 해외 재산 도피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예. 뇌물이 유죄가 되면 쪼로로 다 유죄야. 박근혜 대통령도 유죄야.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왜냐하면은 돈은 300억이 건너갔어. 약속은 430억을 했지만 돈은 300억이 건너갔어요. 돈이 갔다고. 그렇죠. 예. 근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 주머니에서 나간 게 아니니까 회사 돈이 나갔어. 회사 돈이 나갔으니까 그게 횡령. 횡령인 거고. 근데 그게 그 중에 78억이 77억이요. 77억이 독일로 갔어. 예. 해외 재산 도피예요. 음. 이게요. 해외 재산 도피 혐의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법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법입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적용된 적이 별로 없어요. 제 기억에 뭐 동아그룹,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 정도? 나머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법의 목적이 바깥으로 반출된 달러를 환수하기 위한 것이 법의 목적이지 처벌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대신 처벌하는 규정을 너무너무 무지막지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하. 최하 10년이에요. 뇌물은 받은 사람은 강하게 처벌을 받아도 중죄를 받아도 준 사람은 최고 5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 뇌물죄만 되면은 이재용 부회장은 최하 5년인데 구형이 12년이 된 이유는 이게 해외 재산 도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단추인 뇌물죄가 입증이 되면 중형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형의 기준이 뭐게요? 몇 년이면 중형일 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7년이요? 아니요. 5년. 5년. 아. 왜냐하면 5년부터는 집행유예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중형 그럴 때는 5년을 기준으로 중형이라 그러거든요. 예. 왜냐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니까 못 풀려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뇌물죄 이제 입증 혐의가 이제 이게 핵심 관점인데 여기에서 이제 법적으로 지금까지 검찰 기소 내용 중에서 법적으로 이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있습니다.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의 경제 공동체 관계예요. 이게 제일 핵심 포인트야. 뇌물을 예, 입증하는데. 요걸 제가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계속 그 우리 변호사들도 그 얘기를 해. 그거 갖고 갈려요. 네. 어떻게 그걸 입증할 거냐. 김태현 변호사가 입증하지 못한다. 그래서 무죄. 그 다음에 백 변호사님 이름 변호사님 기억이 안 나. 근데 거기서 변호사들 다 갈리죠. 다 갈리죠. 예. 갈리는데 재판부가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 A가 민간인 B를 내세워서 돈을 받잖아요. 예. 그러면은 민간인이 받은 돈이 공무원 A한테 건네간 흔적과 증거가 있어야 뇌물죄가 입증이 되는 거래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돈이 건너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돈이 안 건너갔단 말이에요. 양 건너갔죠. 재단으로 들어갔고 최순실한테 갔지 예.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진 않았단 말이야 돈이. 예. 근데 특검은 이거를 경제 공동체 한 몸으로 봤단 말이에요. 예. 공동지갑.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더니 대법원 판례가 딱 두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건너가지 않아도 뇌물죄가 입증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민간인과 공무원의 관계가 채무 관계가 있어서 빚쟁이야. 그래서 민간인한테 예. 돈을 갔는데 그 빚이 있어. 예. 다들 빚이 있어. 그럼 그거 대신 갚아준 예. 거거든요. 그 돈 간 걸로 인정을 간주하는 하는 거예요. 거예요. 예. 두 번째 경우 이 공무원이 돈 받은 민간인을 매겨 살리는 관계야.
그러면은 그걸로 돈이 가는 게 결국 공무원한테 간 걸로 입증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약간 비슷해지려 그러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 그 판례를 근거로 해서 특검은 지금 줄기차게 주장하고 예. 있는 거예요. 그 돈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건너가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게 무죄라고 하는 거는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는 이 큰 틀에서 봐야 되는 사건을 아하. 디테일의 함정에 빠져서 삼성의 농간에 놀아나는 거다. 아, 그 특검은 주장해요? 이 특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디테일의 함정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디테일의 거예요. 함정. 예. 아. 그런데 삼성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봐라. 예, 큰 틀에서 국민의 봐라. 함정에서 봐라. 예, 이렇게 봐야 되는. 삼성 입장에서는 통념과 상식과 정황만 가지고 기소를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 재판만큼은 좀 법대로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법대로 해달란 말이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지금 법대로 좀 해달라. 그게 뭐냐면 돈이 건네간 것을 입증하지 못했어요. 그거는 팩트예요. 특검이 최순실에서부터 from 최순실 to 박근혜로 돈의 흐름을 입증하지 못했어. 예. 기껏 한 게 옷 사줬다. 집 살 때 대리 계약해줬다 이건데 이거 가지고는 좀 약해. 그러니까 결국 입증이 안 된 건 맞아요. 그건 사실관계로 놓고 보면. 두 번째. 제3자 뇌물 재단으로 들어간 돈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 삼성 변호인 측은 불법 청탁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건 제3자가 받았기 때문에 재단이라는 제3자가 받았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내야 되는데 그게 입증이 안 됐다는 거고 특검은 왜 입증이 안 됐냐. 3차례나 만나지 않았느냐. 그런 거고. 아니 만났다는 것만 가지고 부정한 청탁이라는 거는 억울하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봉도사님하고 저하고 어젯밤에 만났어요. 예. 그래서 검찰에서 와가지고 서로 부정한 청탁을 했지 이러는 거예요. 우리 둘 다 안 했다 그러면은. 아니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할 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방송 출연을 해달라고 예. 지금 부정한 청탁을 했다라는 그렇게 본 거예요. 거예요? 예. 삼성과 박근혜가 만난 것은 네. 그러면서 캐비넷 문건도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증거가 없어. 거기에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정황 증거인데 예. 거기에 정유라라는 단어 하나만 나왔으면은 게임 끝인데 예. 끝내 안 나왔어. 아하. 안종범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거를 다 그냥 단어만 받아 적은 거야. 이것이 그 연결고리라고 직접 증거가 안 된다라는 게 삼성의 주장이에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이걸 구구절절히 양쪽의 쟁점을 이렇게 털어드리는 이유는 이런 핵심 관전 포인트를 쫙 가지고 오늘 2시 반부터 진행되는 선고 결과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쫙 들어보시면 예. 아, 요런 쟁점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줬구나. 예. 그걸 이제 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삼성이 자 알겠다. 네. 정경유착 등도 이렇게 기소하는 것도 알겠는데 재판은 법적으로 해달라. 네. 법대로 해줘라. 네. 국민들이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이제까지 삼성이 그렇게 많은 중소기업들 기술 갈취해가고 그랬을 때 네. 법대로 했습니까? 살아온 그 기업을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 정경유착으로 등등은 법망을 살살살살 피해갔으면서 지금 결정적인 이 순간에 법대로 하라고요? 네.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근데 이제 언론 보도나 검찰의 기소는 그렇게 큰 틀에서 예.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예. 지금 오늘은 지금까지 제기됐던 모든 통념과 상식에서 말이 되지 않는 거를 법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냐 아니냐를 딱 가려야 되기 때문에 예. 차원이 조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숨겨진 삼성의 전략 하나. 이제 오늘 이제 나오는 예. 거. 장충기, 최지성 이 수뇌부가 예.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다. 다 우리가 한 거다. 어렸을 때부터 부유하게 자라서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러면서 바보 코스프레로 쫙 했잖아요. 이런 거를 법률 전문 용어로 총대 맨다. 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검찰 머리 숨기기. 근데 그 논리가 그러면 재판부가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고 예.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무엇을 질문하는가를 보면 예. 판사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거를 물었다고요. 이런 거를.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은 위치가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부에서 물어봤잖아요. 예. 아니 M&A인데 그 부회장식이나 돼갖고 M&A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모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들 모른다라고 하는 거 지금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느낌도 있었죠. 예. 그런데 또 특검에 불리한 질문도 또 했어요. 많이 했어요. 네, 특검 쪽에 예. 불리한 질문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날카롭게. 예를 들자면 특검에서는 그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이재용 승계라는 이제
그걸 명기했단 말이에요. 예. 특검한테 물었어요. 양쪽에 다. 자, 이재용 승계라는 말의 규정이 정확하게 뭡니까? 이거를 집요하게 물었어요. 재판부가.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재용 삼성이 최순실에게 돈 준 300억이라는 돈이 이재용 승계라는 연결고리에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정황적으로는 그거 아니라고 하기가 좀 그런데 법적으로 딱히 이게 연결고리로 딱 가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데이비드 킴 뉴질랜드에서 듣고 있습니다. 시차 때문에 여기 시간은 오후 5시 반 재판 시작이네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 어떻게 나올지 일에 집중이 안 되네요. 해외 이민 가신 분들은요. 해외 이민 가시는 순간 애국자가 다 돼요. 그러네요. 예. 네. 0340님, 왕 기자님 제 궁금함도 좀 탈탈 털어주세요. 이번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에도 영향을 주겠죠.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 유죄가 되면 뇌물 공여자가 유죄 아니에요. 뇌물 받은 사람은 무조건 유죄죠.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이죠. 이 재판 보면 박근혜 대통령 재판도 네.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뇌물 공여자는 5년 이하. 네. 근데 뇌물 수수. 네. 25년. 그렇게 되면은 이게 커져요. 10년 이상. 커져요. 예. 커져요. 그래서 지금 양형을 다 이렇게 합치면 유죄가 뇌물죄가 유죄가 된다라는 전제 아래 박근혜 대통령은 40년 넘게 양형이 나와요. 10년 이하 무기까지. 네. 그래서 25년 주는이 무기죠요. 예, 물론 뭐 그럴 수는 있죠. 예. 자, 그래서 재판부가 예. 지금 이제 1심 재판부가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지금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판결문은 보통 한 일주일 전부터 쓰거든요. 예. 막 고민을 이제 하죠.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다 완성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제 약 3명만 좀 보완을 좀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제가 딱 한 가지 사법부의 비밀 하나, 예. 이 영업 비밀 하나 이제 영업 살짝 비밀. 알려드릴게요. 어허. 과거 같았으면요. 예. 이거 중요한 사건이죠. 예. 초미의 관심사죠. 예. 이거 지금 정권도 관심 있고 온 국민이 관심이 예. 있죠. 과연 1심 재판부에만 맡겼을까요? 대법원장이? 어떤 형태로든지 의견 조율이라라는 명제 아래 예. 어떤 형태로든지 눈에 보이지 않고 공식적이지 않고 명시적이지 않지만 뒷골이 뜨끈뜨끈한 뭔가 이게 있어요. 이게 저 판사들한테 얘기해 보면 이구동성으로 다 맞다고 그러는 걸로 봐서 저는 그게 진실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가 말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내가 결정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래 왔을까 지금까지? 사안이 중요하면요. 이건 사법부 전체 네. 명운이 걸려 있는 예,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도 그럴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 제가 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 취재를 했어요. 했어요. 아니래요. 이번에는 지금 현 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코트의 그런 잘못된 관행. 간접적 영향력 행사가 손발이 다 묶여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그게 차단돼 있고. 그리고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인데 후임을 이미 그 김명수 예, 춘천지방법원장 후보자는 예, 그런 거 안 하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선언한 거 지금 아니에요. 물론 후보자 입장이긴 하지만 각 판사가 네. 법과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법관의 독립을 더 중요시하고 있죠. 법관의 독립성, 예. 행정처가 혹은 대법이 예. 관여하지 않겠다. 그게 같은 얘기 같은데 다른 얘기예요.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개념이 달라요. 사법부 내에서. 자, 그 얘기는 그럼 종합적으로 하면 이재용 부회장 지금 1심 선고는 정말로 사법부 내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가 법조인들의 지금 현 상황에서 1심 재판부의 법과 양심에 맡긴다. 네. 그래서 박수를 보내줘야죠. 예, 그래서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넘어가는 이행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손을 못 써. 손을 쓸 수 없는. 네. 그리고 앞으로 재판은 이렇게 되어야 하는. 예. 그러니까 갈 사람은 손을 못 쓰고 올 사람은 손이 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혼자 해야 돼요. 3명. 권력의 공백기. 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권력이 들어와도 이제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그런 대법원장. 그렇죠. 자, 제가 한 발 더 나가서 또 예측을 할게요. 네. 7년이고요. 항소심에서 네. 3년을 주면 5년 집행유예 주겠다는 거고. 그렇죠. 3-5 법칙. 그렇죠. 5년을 주면 조금 더 살아라는 뜻으로 어쨌든 2심에서는
형량은 좀 깎일 것 같습니다. 깎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예. 오늘은 1심 선고고요.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고 예. 대법원까지 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최소한 1년 정도의 수감 기간은 불가피하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자, 오늘 만약에 유죄가 나오게 되면 8월 27일인가요? 오늘인데요. 8월 27일은 이번 주 일요일. 이번 주. 그렇죠. 이번 주 일요일까지가 구속기간 만료거든요. 네. 이재용 부회장. 무죄가 되면은 오늘 석방되는 거고 유죄가 되면 이제는 물론이죠. 계속 징역을 사는 물론이죠. 거죠. 그리고 지금 최지성 실장이 내가 다 했고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다라는 게 만약에 먹히면 예. 최지성 실장이 법정 구속되고 이재용 부회장은 풀려나는 거예요. 그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막판에 전략을 삼성은 바꿨다. 네. 라고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SBS 원일이 선임 기자님. 오늘도 탈탈 털어주셔서 땡큐. 감사합니다. 원일이었습니다. 예. 자, 저는 내일은 토요일이죠? 네. 내일은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세요. 그리고 2시 30분까지 귀를 바짝 세우고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땡큐.